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불러서 탄핵이 가결되더라도 끝까지 법적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80일간 진행되는 탄핵, 헌재의 심판 과정 동안 대통령직을 유지하겠다라는 주장인 걸까요? 과연 우리 국민들은 이 같은 박근혜 대통령의 뜻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무엇보다 이번 주 금요일 탄핵 가결이 된다면 그 이후에 한국 정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은 관심들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를 모시고 자세한 전국 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1년도 넘었습니다. 지난번에 왔을 때는 네. 골방에서 했는데 오늘은 네. 보니까 예. 와 굉장히 많이 발전했습니다. 너무 저희가- 고급스러운 상황인데요. 아, 그런가요? 이 장면을 다 보여드리면 아마 그렇게 그렇게 잘려가지고 요만큼만 보여드려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그 대표님 처음 모셨을 때는 팟캐스트로 오디오로만 방송을 했었는데요. 예, 예. 올 1월 3일부터는 저희가 이렇게 그 TV로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예. TV로 TV도 나옵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인터넷 방송으로 그러면 유튜브 오마이 TV 다른 옷을 입고 나왔어야 됐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예쁜 옷 입고 올 걸. 그렇군요. 지금 워낙 현안이 많아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1년 전에 예. 모셨을 때는 어쨌든 이제 공정경제론 이런 담론 위주로 좀 여쭸었는데요. 요새는 뭐 아침, 점심, 저녁 뉴스가 다 달라가지고요. 돌아서면 또 새로운 소식이 나와서 예. 오늘은 현안 위주로 좀 질문을 그러니까 지금은 드리도록 농담할 하겠습니다. 상황은 아닌데 네.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하루만 뉴스를 안 보면 그 다음 이렇게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연결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대한민국 연속극 같다고 예. 한 회만 안 봐도 네. 모든 인간관계가 다 바뀌어서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그 정도로 매일매일 급박하게 네.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그 뜻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말 잠깐만 특히 저희 기자들은요 잠깐만 뉴스를 놓쳐도 흐름이 끊기기 때문에 계속 이 들여다보고 저희가 정말 청와대가 뭐 24시간 근무 체제라고 하는데 기자들이야말로 지금 24시간 근무 체제로 일하고 있다 이런 뭐 말씀. 전 국민이 그런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전 국민이. 어떤 분이 저한테 그 얘기 하더라고요. 촛불 집회만 안 해도 주 5일 근무가 가능할 것 같은데 요새는 주 6일 근무를 전 국민이 하고 예, 있다. 정말 저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전 국민 노동 조건이 너무나 열악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노동 존중 대한민국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죠. 우선 그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의혹 가운데 대통령의 90분이 확인이 됐습니다. 머리를 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살려달라 아우성치는 그 순간에. 참, 제가 트윗에도 사실은 썼습니다만 너무 참담해서 눈을 감았습니다. 이게 남의 일을 넘어서 남의 나라 일처럼 우리나라 대통령이 한 것 아닙니까? 네. 정말 분노를 너무 분노하다 보니 허탈한 감정이 이런 거구나 싶습니다. 그리고 아니 그러면 그 세월호 그 부모님들 심정은 또 어떨까 싶습니다. 정말 억장이 무너집니다. 그래서도 정말 이 일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반드시 특검에서 1분도 놓치지 않고 모두 다 제대로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역사에 남겨야 됩니다. 네. 그 저희가 오늘 아침에 이 보도를 단독으로 한 하하영 기자를 모셔서 말씀을 좀 들었는데요. 그 미용사의 주장에 따르면 대통령이 그날 12시께 청와대에 요청을 받고 갔고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머리를 했다. 그러니까 예컨대 지금 상황이 급하니까 빨리 좀 해주세요라든가 제가 어디 가야 되니까 좀 급합니다라든가 전혀 그런 게 없었고 평소와 다름없이 90분간 머리를 만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은이 아빠 그 유경근 예. 4.16 연대 집행위원장이 하호영 기자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냈대요. 전체 7시간 가운데 90분은 머리했다 치자. 정말 중요한 일은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까?
중요한 일 뭔가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 중요한 일이 뭔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것 좀 취재해 주세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거의 남의 나라 일처럼 아니 아무리 그래도 네. 이 정도 일이면 남의 나라 일이라도 관심을 쏟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그 완전히 정말 그 우주 밖에서 그냥 혼자서 있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도 이번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막바지입니다. 탄핵 막바지. 그 이제 결의안 표결이 막바지에 있는데 네. 거기서 세월호 7시간에 관련된 부분들은 저는 한자도 빼거나 고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지금 새누리당 비박계의 경우에는 그 탄핵안에서 세월호 7시간은 좀 뺐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표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이 주장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예, 이렇게. 절대로 안 됩니다. 특히 이제 어제 그런 일까지도 밝혀진 이상 네. 빼면 빼거나 고치면 안 됩니다. 원칙대로 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 대통령이 국민들이 315명이나 바다에 배가 뒤집어져서 바다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아무 일 그러니까 평상시와 다름이 없었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한테는 충격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부 그날 전 국민이 생중계 화면을 보고 있었는데 그조차도 보지 않았던 거냐. 그러니까 혼자서 우주에 계셨던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혼자서 우주에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예. 네, 도무지 이 나라 대통령이라고는 볼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그 정도면 다른 나라 대통령도 관심 가졌을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 대통령도 관심 가졌을 사안이다. 매우 심각하다.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서 뭐 무슨 온갖 주사 등 뭐 별별 얘기가 지금 다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국정조사 진행 중에 있고 예. 어제 오늘 이틀째 청문회가 진행 중입니다. 어제는 뭐 재벌 관계자들이 출석을 했고요. 오늘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비롯한 이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전부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제하고 오늘하고 동일한 답변이 계속 나와요. 기억이 안 난다, 모르겠다, 나는 관계가 없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국정조사는. 이게 우리나라 지도층 수준인가 싶습니다. 얼마나 정말 실망을 더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어떻게든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으로 점철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특징이 이번 정부의 특징이 이제 무능력하고 네. 그리고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능력도 없는 사람이 이제 정말로 중요한 자리에 가 있고 네. 그래서 그 무능력 무소신 때문에 일이 잘못됐을 때 책임까지도 안 지는 겁니다. 지금 뭐 그런 걸로 다 돼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그 이제 스티브 잡스 네. 그 연설이라든지 뭐 인터뷰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네. 근데 스티브 잡스뿐만 아닙니다. 뭐 빌 게이츠도 그렇고 그 또는 오바마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네, 네. 정계, 재계 뭐 또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한 조직의 리더는 네.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밝혀야 됩니다. 그게 이제 그 조직을 위해서도 그리고 또 그 조직이 전체적인 관계에 있어서 더 발전하기 위해서도 그게 리더의 기본적인 그 역할 아닙니까? 네. 임무 아닙니까? 예. 근데 그게 선진국에서는 너무나 상식적인 일인데 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지금까지 이런 일들이 상식이 아니었던 겁니다. 가장 많은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뒤에서 숨어 있는데 국민들이 너무나 익숙해져 버렸던 것은 아닌가. 그래서도 이번 박근혜 게이트가 주는 교훈이 사실은 많습니다만 이런 문화들부터 네. 완전히 총체적으로 다 바꿀 수 있는 그런 이제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만 하고. 네, 말씀해주신 대로 이게 바로 우리나라 지도자들의 수준인가 싶은 정도로 지금 다 나오고 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비단 이제 최순실 게이트로만 명명할 것이 아니라 친일부터 군사 독재,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쌓여왔던 70년간의 적폐를 이번 기회에 해소하지
않으면 새로운 대한민국 되겠냐 이런 걱정과 우려도 있는 게 사실인데요. 일정 정도 좀 이게 다 마각이 좀 드러났다. 대표님 그렇게 보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더 청산해야 될 것들이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아직도 더 있을 겁니다. 사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경악한 게 그런 것들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지난 정말 60, 70년간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을 만들어 왔지 않습니까? 네. 모든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네. 그래서 세계 11위의 경제 대국이 되고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 존재가 정말로 중요한 그런 네. 존재가 됐습니다. 이 정도 됐으면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기대했고 예상했던 수준이라는 게 다 있는데 네. 이번에 보니까 대한민국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뿌리부터 썩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도 제가 그 뭐 여러 가지 강연할 때 네. 좀 농담 반 진담 반처럼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19대 국회 때 제일 통과를 위해서 애썼던 법 중에 하나가 김영란법입니다. 김영란법. 예. 작년 2월 국회 때 네. 그 지금 아마 찾아보시면 다 나오는데요. 예, 예. 논의가 중단이 거의 됐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국회로 넘어갈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그러면 안 된다 싶어서 제가 여야야 다 설득해서 결국은 불씨를 다시 살려서 이제 통과가 되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네. 이런 뭐 저기 2, 3만 원 잡는 게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완전 뿌리부터 썩어 있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정말 내가 이러려고 김영란법 통과 위해서 애썼나 자괴감을 느끼고 괴롭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부정청탁은 기본으로 깔고 뇌물수수 증거 정황이 다 나오는데도 지금 아니라고 저렇게 버티고 있고 재벌들의 경우에는 전부 나는 피해자였다. 나는 모르고 진행됐다는 것이 천추의 한이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경유착이 예. 70년대 존재했고 이제는 뭐 그 정도는 아니겠지라고 싶었는데 네. 이렇게 21세기 대한민국의 정경유착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는 걸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사실은 더 나쁜 게 네. 70년대 정경유착은 정부가 경제를 이끌고 가고 있는 상황에 네. 이제 기업들의 팔을 비틀어서 돈을 받아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오히려 기업이 사실은 덩치가 더 큽니다. 네. 기업이 사실은 정부에게 돈을 주고 네. 거기에 따른 이익을 취하고 그리고 사실 그 모든 손해는 국민들께 떠넘긴 겁니다. 국민들에게 떠넘긴 겁니다. 그게 더 나쁩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사실은 국민연금과 삼성그룹의 연결고리입니다. 네. 작년에 그때는 제가 보건복지 상임위에 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국민연금 그 국정감사하면서 이제 그 부분들을 제대로 지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 스토리는 이겁니다. 결론적으로는 국민연금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일을 하면서 국민연금 국민들 재산에 엄청난 손실을 끼쳤다. 네. 그겁니다. 그렇죠. 근데 과정은 이렇습니다.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이유밖에는 다른 설명은 없습니다. 사업의 시너지 이런 거 저는 그렇게 설득력 없다고 봅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재용 부회장이나 삼성그룹 그 오너 소위 저는 오너라는 용어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만 그 그룹의 지분이 삼성물산에는 적었고 제일모직에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에버랜드였죠, 그게. 예. 제일모직 이름만 바꿔. 제일모직 가치가 높게 계산이 돼서 합병이 되면 네. 이 오너 그룹한테 유리한 거죠. 근데 국민연금이 무슨 짓을 했냐면 가지고 있던 삼성물산 주식을 계속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 주가가 떨어졌던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삼성물산의 이사회가 이제 합병하자고 결정을 하고 네. 이제 최종적인 그 저 승인은 주주총회에서 하도록 돼 있는데 예. 또 국민연금이 손을 들어준 거예요. 삼성 그 오너 그룹을 위해서. 네. 그래서 이게 통과가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추정컨대 5천억 정도 국민연금에 손실이 났습니다. 지금 전 국민이 아르바이트 하면서 피땀 흘려서 모은 돈 다 모아가지고 지금 400조입니다. 네.
한 방에 그 한 방으로 5천억을 날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로 이 앞으로는 세금이나 국민연금에 조금이라도 손을 대는 사람들은 네. 다시는 사회복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아, 그렇다면 지금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사회복귀를 못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지금 어제 청문회를 보시면 네. 예. 책임지지 않으려고 네. 계속 피하는 것 아닙니까? 예. 계속 웃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이재용 부회장이 웃으면서 본인은 책임이 없고 실무자들이 처리했고 내가 그거를 제대로 보고받지 못한 것이 너무 원통스럽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도 다 포함해서 네. 이제 그 특검에서 예. 제대로 조사해야 됩니다. 아, 그래서 밝힐 수 있는 때까지 증거들 확보하고 네. 밝혀서 이제는 다시는 이런 21세기 정경유착 정말로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 게 저는 시대적인 과제라고 봅니다. 네. 미국은요. 이를테면 제가 말하다 탈세하거나 너무 흥분하네요. 열받는 상황이에요, 예. 지금. 예. 저희 같은 국민연금 납부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한 달 내내 열심히 일해가지고 국민연금 예. 냈는데 거기서 이른바 대한민국 최고 부자, 예? 대한민국 최고 부자를 위해서 우리가 피땀 흘린 돈을 그 사람을 위해서 썼다? 헌납했다? 왜? 이런 불만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촛불 집회에 직장인들이 그렇게 많이 나와서 이 문제를 성토하고 있는 그럼요. 거죠. 그래서도 작년에 이제 국정감사 때 제가 네. 말씀드렸다고 했는데 네. 지적하고 그다음에 1차, 2차, 3차 질의까지 했습니다. 그 네. 과정에서 또 그 당시에 이제 그 투자를 책임졌던 본부장이 네.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의록 뒤져서 당신 위증한 거라고 하고 저는 그 감사원 감사를 요구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새누리당 의원들 반대로 그 당시는 그 새누리당이 절대 단독 다수당 아닙니까? 네. 그래서 19대 때. 결국은 예. 못했습니다. 이런 것조차 감사원 감사를 막은 게 새누리당입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국회의원들은 그 공무원 연금이 아닙니다. 국민연금 냅니다. 네. 아 근데- 그래요? 공무원 연금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아, 진짜요? 되고 나서 알았습니다. 아마 저기 아니 그 비정규직이라서 그런 거 봅니다. 4년 한시적인. 그래요? 국민연금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해서 네. 그 반대한 새누리당 의원들한테 예. 아니 당신도 국민연금 가입자면서 이런 거 그냥 두냐고 예, 예. 하는데 머쓱합니다. 아마도 저 지도부 그 저기 명령을 어길 수가 없어서 자기들은 이게 당연히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해야 되는 건이라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했는데 이제 1년 지난 지금에서야 이제 검찰에서 조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번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됩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알면서도 범죄에 가담하거나 협력한 측면 너무 비겁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동료 의원들이라서 좀 말씀하시기는 어렵겠지만 이런 태도는 저는 새누리당 공범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새누리당 공범이다 이번 사태에. 예. 그래서도 그 한때 무슨 4월 퇴임 이야기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니 그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네. 주범과 공범인데 어떤 그 조건을 이야기할 기본적인 자격이 없다. 그랬습니다. 네, 자격이 없다. 기본적으로 새누리당은 공범이다. 그러니까 지금 촛불 집회 현장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박근혜를 구속하라, 새누리도 공범이다, 재벌도 공범이다. 예.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말씀하신 내용에 따르면 그 미국 같은 경우는 탈세하고 이러면 뭐 징역 뭐 100년 막 이렇게 해서 다시는 정말 그런 범죄 행위를 저지를 100년도 부족합니다. 300년도 300년으로 예. 평균 수명이 있기 때문에 여하튼 다시는 사회 복귀 못하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이재용 씨 경우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검찰 수사 결과 이제 증거가 확보되면 네, 그렇게 사법 절차로 뭐 저기 예외 없이 예. 넘어가야죠. 어, 그 왜 우리는 그렇게 몇백 년 징역이 없는가? 사실은 저도 그게 굉장히 의문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 제가 옛날에 네. 그 회사 경영할 때입니다. 네, 예. 야 세상에 사기꾼이 그렇게 많은 거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기업하실 때. 예, 기업을 하면서 네. 진짜 사기꾼들이 이렇게 많구나 그걸 이제 직접 경험을 했는데요. 네, 가만히 보니까 결국은
이 사기꾼들도 자기가 사기를 할 건지 말 건지 판단할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럴 때 내가 이걸 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잡힐 확률, 네. 그리고 만약에 잡혔을 때 얼마나 손해를 볼 것인가, 이걸 가지고 아하. 경제학적으로 따질 거 아닙니까? 예, 사실은. 예. 근데 잡힐 확률이 적거나 또는 한 번 잡혀도 그렇게 손해를 많이 안 보면 네. 이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잡힐 확률도 적은데다가 한 번 잡혔을 때 징역 3년만 살고 한 30억 정도 번다. 네. 그러면 그냥 범죄를 저지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막기 위해서 국가가 해야 될 일은,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잡힐 확률을 높이는 방법. 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한 번 잡혔을 때 그 손해를 굉장히 많이 보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방법은 지금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잡힐 확률을 높이려고 하면 감시할 수 있는 인력을, 공무원들을 많이 늘려야 되는데 네. 지금 여러 가지 재정 상황상 어렵기도 하고 사실은 판단도 그 의사결정 구조도 느리고 그리고 전문성도 사실은 떨어집니다. 네. 그러면 남은 유일한 방법이 일벌 100개입니다. 한 번 잡히면 네. 정말 100배 정도 네. 획득한 이익의 100배 정도를 그냥 물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그런 짓을 잘 하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그 징벌적인 배상제인데요. 그런 거를 저는 지금은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만 일부 분야만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네. 훨씬 더 확대하고 지금은 3배 정도인데 3배가 아니라 사실은 10배 이상 네. 해야만 됩니다. 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10배 이상 확대해야 된다. 예.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대기업이 중소기업으로부터 기술 탈취를 할 때를 네. 포함해서 적용된 곳이 얼마 없습니다. 그 적용 범위도 저는 더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범위도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된다. 그 항목뿐만 아니라 네. 다른 그 화이트 컬러 범죄 네. 쪽으로도 더 저는 네. 확대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인데요. 네. 제가 그런 이야기하면 이제 그 법 전문가분들이 네. 우리나라 법 철학과 안 맞다고 그러십니다. 그게 무슨 자꾸. 얘기인가요? 그게 대륙법과 영미법의 네. 차이를 들면서 설명하시는데요. 네. 제가 여기서 그분들 말씀은 옮길 건 없고 예.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제대로 이제 그런 그런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훨씬 더 확실하게 제대로 처벌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사회에 재발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것 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바로 국민들이 원하는 포인트가 그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렇게 국정을, 그러니까 청와대를 완전히 사적으로 활용을 하고 뭐 자기랑 친한 사람들 전부 무슨 자리 하나씩 주고 네, 그것도 능력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번 정부의 인사 원칙이 딱 한마디로 이겁니다. 그 능력 있는 사람보다 말 잘 듣는 사람. 말 잘 듣는 사람, 예스맨들. 예. 예.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망가지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잡혔을 때 손해를 왕창 입을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일벌 100개. 잡혔을 때 작살내야 된다. 예. 이렇게 말씀을 좀 주셨다고 저희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것 역시도 근데 새누리당이 반대하지 않습니까, 늘? 그러니까 뭔가 좀 제도 개선을 범법 행위에 대해서 엄단하려고 할 때, 특히 기업이 연루돼 있을 때 늘 끝까지 반대하는 집단이, 정치 집단이 있다면 그건 새누리당이었다. 꼭 볼 수는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야당에도 또-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근데 또 그렇게 해놓고 예, 지금 이번에 보니까 네. 자 뒷돈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제는 이런 그 개혁 요구를 거절할 수는 없을 겁니다. 제가 이제 정치 시작하면서 네, 여러분들이 이제 저한테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특히 이제 학생들이 네, 저한테 네. 정치가 뭐냐는 거예요. 정말 근본적인 질문 아닙니까? 네, 그래서 뭐 정치학에서 이야기하는 용어로 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 어린 학생들에게 그 설명하는 건 정치는 세상을 바꾸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도 세상 바꾸려고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똑같은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실제로 정치를 하면서 보니까 반대로
세상 바뀌는 거를 막고 있는 겁니다. 아, 세상 바뀌는 걸 막는 정치도 있더라. 예, 예. 아니 그래서 그게 사실 반정치 아닙니까? 그게 반정치다. 저는 세상 바꾸려고 정치를 시작하는데 오히려 세상이 바뀌는 걸 막으려고 정치하는 그런 사람이나 세력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정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나라 전체의 국익을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근데 그게 아니라 개인의 욕심, 사리사욕 추구를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바꿔야 되는데 네. 이번이 저는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정말로 국가적으로 너무너무 힘들고 국민들도 힘들고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지금 그런 지금 일상을 계속 이렇게 네.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지난 우리 현대사 고비마다 그게 다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네. 97년에 IMF 외환위기 때 많은 나라가 고통을 겪었는데 금모으기 운동했던 나라 우리나라 유일하고 네. 거기서 가장 먼저 탈출하는 건 물론이고 도약의 계기로 만든 것도 우리나라밖에는 없습니다. 네. 이번도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오히려 지금 이제는 필요한 정말 사회 모든 분야를 혁명적으로 다 바꾸는 일. 네. 이제는 그게 가능한 그런 사회가 되는 쪽으로 가는 것은 아닌가. 지금 이 에너지를 모아서 네. 좀 더 고급스러운 표현으로 사회 전반의 총체적인 변화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면 네. 우리는 다시 잘 될 수 있다. 정말로 진정한 민주공화국이 새롭게 탄생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대로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광화문에 예, 예. 230만이 넘는 인파가 모이는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예. 광화문엔 170만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을 하셔서 요거를 받아서 조금 더 질문을 성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전 국민은 촛불 집회에 참여하면서 제대로 된 대한민국, 새로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을 주장을 하지만 여의도 정치로 넘어오면 계산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우선 그 좀 분절화해서 여쭐게요.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그 정진석 원내대표하고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를 만나서 탄핵을 국회가 결의를 해서 가결 처리를 한다 하더라도 본인은 헌재 심판이 있는 동안 법률 투쟁 계속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우선 이 포인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김종필 전 총리 예상이 맞은 겁니다. 아, JP의 예상이 적중했다. 5천만 명이 내려와라고 해도 안 네. 내려올 사람이다. 예. 그거 그대로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그 헌법에 규정된 절차대로 네. 이제 탄핵에 돌입했고 가결시키는데 모든 힘을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도 더욱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든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탄핵 가결로 일로매진해야 된다. 예, 그리고 말할 자격도 원칙. 없고 그분은 말할 자격도 없다. 예, 대통령은 뭐 저기 제가 어제도 그랬습니다. 네. 4차 담화 가능성들 이야기가 나오길래 네. 말할 자격이 없고 설령 이야기하더라도 네. 흔들리지 않고 탄핵 압도적으로 가결돼야 된다라고 네. 했습니다. 230명 정도가 탄핵 가결에 나서지 않겠냐라는 그 분석도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을 것이다. 새누리당 친박계가 어떤 분들인데 뭐 대통령의 뜻을 거스르면서 나서지 않을 거다라는 양론이 좀 충돌하고 있더라고요. 대표님께서는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탄핵 가결 전망을. 저는 압도적으로 가결될 거라고 믿습니다. 탄핵이 사실 국민의 명령 아닙니까? 그리고 국민이 이기는 권력이 있겠습니까? 결국은 국민이 이깁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그 부결이 된다고 하면 네. 그러면 광화문의 촛불이 횃불이 돼서 여의도를 다 불살라 버릴 겁니다. 여의도를 불살라 버릴 거다. 예. 그 생각해 보십시오. 헌법을 파괴한 대통령을 탄핵시키지 못하는 국회 존재 의미가 없습니다.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압도적으로 가결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네.
정말 그 선거도 그렇고 네. 이런 표결도 그렇고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그 항상 보니까 교만하면 집니다. 교만하면 진다. 예. 그래서 정말 저도 지금 그렇습니다만 절박한 심정으로 이 남은 이틀 동안 가결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그래서 지금이 저한테는 쉬는 시간입니다. 그러시군요. 그 탄핵 표결을 앞두고 야당조차도 흔들렸다라는 비판이 나온 게 사실입니다. 당초 2일 탄핵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2일 날 못했어요. 3일 새벽 4시 10분에 발의만 한 상태였고요. 그리고 5일 한다고 했다가 또 9일로 연기된 이런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 야당도 제대로 흔들리고 역할을 못했던 거 아니냐. 그 가운데 국민의당이 중심을 잘 잡지 못했다라는 비판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 점은 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 얼마 전에 JTBC에서 네. 손석희 앵커께서 네. 저한테도 사실은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 그랬나요? 예. 그래서 국민의당이 미숙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그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체 과정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국민의당이 어느 당보다도 먼저 대통령 그 물러가라. 그래서 대통령 퇴진 당론을 가장 먼저 정했고 그 다음에 대통령 탄핵 당론도 가장 먼저 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 개인적으로도 오늘로 28일째 가두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 퇴진에 대해서 국민들의 뜻을 모아서 네. 이제 전달하기 위해서 네. 그런 목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이제 이틀 동안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안개가 걷히면 네. 그간 했었던 일들에 대해서 좀 더 차분하게 객관적으로 이제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 퇴진 당론, 탄핵 당론 제일 먼저 정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정의당이 제일 먼저 했다. 예, 예. 이렇게 심상정 대표가 또 반론을 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은 좀 그 확인을 드리고요. 교섭단체 중심으로 교섭단체 말씀드렸습니다. 중심으로 교섭단체 중심으로 하면 국민의당이 제일 먼저, 그리고 전체 당으로 하면 정의당이 제일 그건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확인해 보시겠다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입장과 관계없이 탄핵은 표결 처리를 간다. 그리고 압도적으로 해야만 한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다만 교만하지 않아야 된다. 끝까지 예.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이 상황이 잘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마지막 순간까지 네.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네, 모든 사람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광장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결국 그 흔들리던 비박계가 탄핵 표결로 입장을 바꾼 것은, 그리고 또 새누리당이 당론을 바꿔서 자유투표로 결정을 하게 된 것은 촛불 민심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동안 새누리당 의원들한테 문자 폭탄, 카톡 폭탄 이런 것들을 보냈던 것이 그들을 견인해냈다. 결국 광장의 직접 민주주의 요소가 흔들리는 새누리당을 바꿔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에는 좀 어떤 입장이신가요? 그 광장 포함해서 지역구 의원들은 네. 민심을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새누리당이든 예, 야당이든. 그 어떤 정당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그 광장의 민심과 그리고 또 이제 지역구의 민심 네. 모두 다 들었을 겁니다. 지금 그 외국에서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두 가지 상반된 평가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네. 하나는 우리 대통령에 대한 그 부끄러움이고 네. 또 하나는 우리의 세계 최고의 성숙된 시민 의식에 대한 평가, 그 두 부분이 공존하고 네,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유학생들 이제 이야기를 나눠 보니까요. 네네. 유학생들이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너 한국서 왔지? 그런답니다. 그러면 다들 아니라고, 나 일본에서 왔다고. 아 진짜요? 예, 왜? 막 그렇게 이야기한답니다. 대통령이 부끄러워서. 예, 너무 부끄러워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이 사회학자 교수님들이 그러시던데요. 그 조직화되지 않은 일반 대중들의 집회에서 네. 10만 명 정도 규모가 넘어가면 사고가 안 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답니다. 반드시 조그만 사고나 잡음이 생기기 마련이랍니다. 역대 계속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100만 명을 넘어서 232만 명에 이르기까지도 이렇게 비폭력 평화 집회가 가능하다는 거를 세계사적으로 처음 보여준 겁니다. 네. 정말로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지금까지 이런 비폭력 시민혁명이 성공하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네. 의사를 표현했지만 결국 체제를 성공적으로 바꿔내지는 못했고 한데 만약에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물러나는 결과를 우리가 만든다면 네.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만 이건 세계사적으로도 정말 기록될 만한 그 성공한 비폭력 시민혁명이 되는 겁니다. 네. 우리가 지금 4.19 혁명을 기억하는 이유가 그날 대통령이 하야해서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하야했는데 네. 거기에 가장 영향을 미친 때가 어느 때인지를 보니까 이제 4.19였던 겁니다. 그래서 4.19 혁명으로 명명된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난 다음에 거슬러 올라가면 저는 11월 12일 날 100만 명이 모였던 광화문에서의 그 열기 네. 11.12 시민혁명이 저는 이제 몇백 년 후에 대한민국 역사에도 기록되는 것은 물론이고 네. 저는 세계사에서도 기록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세계사에 기록되는 순간에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역사의 순간에 지금 대한민국 우리가 살고 있는 국민이 겁니다. 살고 있다.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외신 기자들을 만나면요, 각국마다 조금씩 다른 반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미국은 우리도 저렇게 비폭력 평화 시위를 통해서 트럼프를 몰아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본 기자들은 우리는 저렇게 좀 모여봤으면 좋겠다. 예. 정말 그렇겠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시민사회가 다 죽었기 때문에 우리도 한국처럼 좀 모여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거고, 아랍 알자지라 등의 기자들은 저렇게 평화적으로 잘 했더라면 우리가 어쩌면 자스민 혁명을 아랍의 봄을 성공으로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고요. 러시아에서는 매주 저희 촛불 집회를 오마이 TV 화면을 받아가지고 예.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로열티 받으셔야겠네요. 그러니까요. 안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카피 레프트라서 여하튼. 그리고 재밌는 게요. 독일의 평가예요. 독일은 이상하다 저거. 어떻게 100만 명이 광장으로 나오냐. 저거는 나치 시대 때나 있을 법한 일이다. 민주사회에서 100만이 한꺼번에 나와서 질서 정연한 게 더 이상하다. 예, 사람들이 많으면 무질서하고 뭐 화내고 싸우기도 하고 이러는 거지. 어떻게 저러냐. 저건 정말 비정상적이다. 이런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그 전체 이런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이런 포인트들에 대해서 대표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 다들 평가가 네, 본인들의 지금 현재 상황과 그동안의 역사적인 경험에 근거해서 맞습니다. 나름대로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 제가 조금은 포인트는 다릅니다만 네. 옛날에 어떤 분으로부터 이런 말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문화계 쪽 인사인데요. 네, 이분이 그 거의 20년간 고생하고 한 해도 제대로 수익을 못 내면서도 계속 그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계속 하시냐고 물어봤습니다. 네, 자기는 그 이걸 사업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 대한민국에 대한 믿음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말이 무슨 말인가 봤더니 각국마다 특징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 독일의 장인 정신이라든지 미국의 창의력이라든지 또는 프랑스의 예술적인 기질이라든지 또는 그 일본의 오타쿠적인 기질이라든지 또 영국의 그 저기 뭡니까 이렇게 체계를 뭐 잘 이렇게 따르는 그런 뭐 저기 좀 그런 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나름대로 민족마다 다 특징들이 있는데 네. 이 모든 특징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이랍니다. 네. 우리 한민족이랍니다. 우리는 예술성, 장인의식,
그리고 그런 그 뭐 저기 한 곳에 이렇게 집중하는 그런 뭐 능력. 오타쿠적인 그런 부분들 예. 뭐 모든 게 다 있어서 자기는 지금 그 대한민국의 미래 또는 우리 한민족의 자기는 승부를 거는 거고 그거에 대한 믿음 때문에 자기가 오랫동안 이 일을 한다. 예.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많이 공감을 했는데 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나타난 게 바로 이번 11.12 시민혁명으로 촉발된 이 모습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버텨. 끝까지 열심히 하다 보면 끝내 결실을 이룬다. 뭐 이런 얘기들을 저희가 선배들한테도 많이 이제 들으면서 자랐는데 시민혁명의 한가운데서도 끝까지 평화적으로 민주적으로 질서 있게 예. 하면 노벨 평화상 우리가 받게 돼. 예. 이 세계사적으로 인류사적으로 기록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정치 과정을 조금 더 여쭤볼게요. 이제 앞서 탄핵은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어쨌든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의 직무라기보다는 오히려 대통령의 직분을 활용해서 개인의 법률 대응을 하는 데만 치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은 논외로 치고 정치 과정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가결이 되면 내일 모레입니다. 가결이 되면 직무는 정지가 돼요. 그렇죠? 곧장 직무가 정지가 되고 황교안 총리가 권한 대행을 맡게 됩니다. 그동안 황교안 총리에 대해서 야당이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무엇보다 2014년 정윤회 문건 파문, 십상시 파문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었고 이것은 찌라시다. 따라서 문건 유출에 주목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었고 그밖에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황교안 총리 권한대행 괜찮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황교안 총리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사실 탄핵 이유를 말씀드리는 게 네. 저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만하면 집니다. 지금은 일단 탄핵이 통과되는데 저는 집중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오히려 저는 그래서 탄핵 이유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릴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이 말씀만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탄핵 이후에 꼭 필요한 부분들이 지금 세 가지 부분입니다. 네. 일단 이번 박근혜 게이트를 통해서 우리의 뿌리까지 썩은 민낯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현재 광장의 요구는 대통령도 바꿔야 하지만 네. 정치권도 네. 바꿔야 한다는 준엄한 요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와 상식의 나라로 만들어 달라는 그 요구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첫 번째로는 이번 박근혜 게이트로 드러난 이 부분들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바로 잡는 일, 네. 이 첫 번째입니다. 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지금 경제 문제 심각합니다. 지금 경제 컨트롤 타워도 공백 상태입니다. 네. 이대로 지금 거의 이제 그 한 달 반 정도를 가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이코노미스트에 얼마 전이 아니죠. 이 12월 3일자니까 이번 주 이코노미스트 지를 보면 네. 한국에 대해서 이제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상태도 네. 벌써 데미지가 있다는 예, 겁니다. 예. 대가를 치를 거라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하루라도 더 있고 정리가 안 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네. 한국은 다시는 회복하기 힘든 그런 경제적인 상황으로 돌입할 수 있다는 걱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경제 문제를 이제는 그 하루라도 빨리 네. 여야정 협의체 또는 뭐 국회와 정부 협의체를 통해서 네. 빨리 경제 문제들 예. 시급하게 예. 지금 처리하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네. 세 번째로는 외교 안보 문제입니다. 네. 지금 보통 북한에서 그 대통령 임기 직전 아니면 초반에 꼭 저 이상한 행동들을 했습니다. 네.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는 거기에
대해서 빨리 대응하도록 네. 다시 또 그 부분도 역시 국회와 정부 협의체를 통해서 이 일도 신속하게 대응 체계들을 꾸려놔야 됩니다. 지금 이런 일들이 네. 이제 아주 시급하다는 네. 말씀 정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그러니까 박근혜 게이트에 대한 분명한 수사, 특검 수사를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경제 문제, 외교 안보 문제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8일, 9일 이제 국회 본회의가 예정이 돼 있는데 우선 이런 상황이면 박근혜 정부와 함께했던 내각은 총사퇴하는 것이 예의 아니냐. 이런 상황에서도 장관 누구 하나 책임지고 물러나는 사람이 없다는 것 자체가 더 문제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예컨대 8일 정도의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내각 총사퇴와 새로운 총리를 임명하는 이른바 과도 내각을 세우는 점도 제기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이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 탄핵 포함해서. 표결 이전에 이야기하기에는 네. 이제는 늦었습니다. 사실 그 전에 바꿔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만 네. 지금은 늦었습니다. 자칫 탄핵 표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논의들은 저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네. 탄핵이 압도적으로 가결되도록 하고 네. 이제 그 다음에 고민해야 될 문제들입니다. 네. 원칙론을 상당히 오늘 강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목표, 지금 정치권이 해야 될 핵심 이슈는 탄핵을 가결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에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선탄핵 이후에 여러 가지 정치 과정을 급한 순서대로 차분히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서 진도를 나가면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가운데요. 박근혜 대통령 임기 단축 문제와 관련해서 앞서 이제 4월 퇴진, 6월 조기 대선 이거를 이제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정한 바 있고 대통령이 그 점을 수용할 뜻도 내비치는 게 사실입니다. 대통령의 임기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은 헌법재판소 판결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도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빠른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네. 촉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사법부 독립성을 존중해서 네. 압박 수준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반대합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하루라도 국정 공백이 길어지면 우리나라가 경제, 외교 이런 분야에 다시 회복 불능의 상태로 점점 한 발씩 다가가고 있다. 네. 그런 절박감을 좀 아시고 하루라도 빠른 판단을 이제 촉구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촛불이 광화문에 모이지만 새누리당이 잘못할 때는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 가서 촛불 집회를 했기 때문에 이제 헌재 판결을 압박하기 위해서는 촛불이 헌재 앞으로 가야 될까요? 근데 헌재에서도 네. 지금 대한민국 상황의 절박함을 잘 알 겁니다. 그 의과대학 다닐 때 네.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이제 그 전문의가 네. 수술 잘하는 전문의가 네. 정말로 꼼꼼하게 잘 수술하고 너무나 마음에 들게 다 이렇게 상처도 다 꿰맸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환자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런 우를 범하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수술 잘하는 외과 의사의 우를 범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근데 저 또 조심스러워서 예. 좀 뭐 사족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 예. 근데 지금은 그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기 위해서도 네. 탄핵안 가결이 필요합니다. 탄핵안 가결이 필요하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대한 고민도 제가 좀 너무 많이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우선은 탄핵에 집중해야 되겠다는 점 다시 한 번 더 강조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그 탄핵보다는 개헌론을 제기해서 비판을 좀 많이 받았는데요. 이 개헌에 대해서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200분이 넘는 분들이 개헌은 해야 된다. 그렇지만 탄핵에 앞서 개헌을 하는 건 좀 문제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입장들을 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개헌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 나름대로 정리된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것 역시 이제 탄핵 표결 이틀 앞두고 네, 이야기할 때는 아닙니다. 그래서도 제가 그 JTBC 출연 때 네. 그 손석희 앵커에게도 부탁드렸습니다. 아, 언론에서 네. 그 초점을 흐리지는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탄핵에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라고 부탁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도 그 당부를 받겠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좀 궁금한 점들이 있어서 조금 더 여쭤보도록 하겠는데요. 당과 관련해서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탄핵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하는 거는 옳지 못하다라는 말씀을 주셨지만 또 저희가 또 여쭤야 될 또 책임이 있기 때문에 기자로서 김용태 전 새누리당 의원이 탄핵이 마무리된 다음에 새롭게 재창당하는 새누리당 그리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국민의당이 이른바 민주당 후보에 맞서는 대권 후보 연합을 구상 중에 있다. 이건 정치권 다 아는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런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참 한가한 이야기입니다. 한가한 이야기다. 예. 저는 지금 그 정치하는 게 아니고 나라 살리기 운동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라가 망가지면 그 다음이 무슨 소용입니까? 그래서도 저는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그 이 박근혜 게이트 사태 초기부터 지금까지 저는 일관되게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구할 수 있을까 거기에만 집중하고 그것만이 제 유일한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정치보다 나라 구하기 운동, 구국 운동의 심정으로 지금 예. 이 활동을 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지난 3일 대구에 가셨어요. 예. 촛불 집회에 참석하셨는데 비판을 좀 받으신 걸로 언론에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구국 운동의 심정으로 하시는데 촛불 집회 현장에서는 왜 그런 비판을 들었을까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저나 또 국민의당이 네, 부족했기 때문에 비판을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조금만 사정을 설명드리면 네, 그 제가 이제 촛불 집회 참여하니까 갑자기 굉장히 많은 언론 카메라들이 네, 제 앞으로 몰렸습니다. 그런데 그 광화문 광장에서의 그 무대와는 달리 대구에서는 네, 무대도 작고 낮았습니다. 그래서 그 제 앞에 네. 기자분들 카메라가 전부 이렇게 정말 틈도 없이 네, 설치가 갑자기 돼버리니까 네, 관중들이 무대가 전혀 안 보였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또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안 많으셨습니다. 보이니까. 예, 그래서 저기 물러가라고 언론에 다 그렇게 요청들을 하고 네. 많이 그러셨습니다. 그 와중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긴 겁니다만 뭐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국민의당이 좀 더 잘해야 된다 그런 말씀들 아니었겠습니까? 네, 국민의당이 좀 더 스탠스를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요구로 듣겠다. 예. 이런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참 그리고 대구 네. 관련해서도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네, 그 대구 언론 분들도 만났습니다. 네, 근데 이제 대구 중견 언론인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네. 대구가 버림받은 도시라고. 버림받은 도시다. 예. 왜냐하면 네. 여당에서는 관심이 없답니다. 지금요? 아니 지금이 아니고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왜냐하면 누가 출마를 해도 그냥 국회의원에 당선되니까 아하. 대구 지역을 발전시키기보다 다음 공천을 위해서 중앙에만 계속 관심을 두고 지역구 있어서 정치인들이 예. 네. 또 이제 그 야당 입장에서는 네. 포기한 도시랍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을 내도 예. 이제 당선이 되지 않다 보니 아, 그러다 보니 여야 양쪽으로부터 버림받은 도시다. 라고 스스로들 평가를 하셨습니다. 근데 아마 그런 마음들이 모여서 이번 총선 때 보시면 이제 새누리당 공천에서 탈락된 무소속도 당선되고 네, 그리고 또 야당 후보도 당선되고 네, 그런 굉장히 다채로운 모습들이 이제 싹이 트기 시작한 게 네.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쌓여왔던 우리는 버림받았다는 것에 대한 불만 그것이 이제
그 이번 총선 결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번 박근혜 게이트를 계기로 네. 이제는 그 완전히 탈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지금 보면 전 국민이 다 마음이 모였지 않습니까? 예. 지금은 지역도 없고 네. 계층도 없고 맞습니다. 예, 세대도 없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모든 공약을 거의 다 어겼는데 네. 그 100% 대한민국 만들겠다. 그 공약은 이제 지키는 셈입니다. 확실히 지켰다. 아, 대구에게 가슴이 아프네요. 야당에게는 포기한 도시고 여당에게는 버림받은 도시다. 이런 대구를 응원하겠습니다. 저희 팟짱이 그 대구에 지금 그 5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모여서 참 촛불 집회를 놀랐습니다. 대구 현장도 굉장히 뜨거웠었나. 예. 네. 어디보다도 뜨거웠습니다. 네. 안 대표께서는 어제 의원총회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부패 세력인 새누리당과는 어떤 형식으로도 연대는 없다. 그러니까 새누리당은 해체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네, 국민연금과 삼성의 연결 고리에 대해서 네, 그 명백한 사실조차도 감사 청구 거부하는 걸 보고 네. 정말 민낯을 봤습니다. 그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존재 이유가 없다 말씀 주셨습니다. 지지율 좀 여쭐게요. 지지율은 뭐 또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뭐 이런 건데요. 사실 그 이재명 성남시장의 경우에는 사이다로 비유가 되면서 상당히 지지율이 많이 올랐습니다. 15.1%까지 오른 반면 고구마로 비유되는 문재인 전 대표는 20에서 21% 정도로 이제 정체가 돼 있고 안철수 전 대표는 상당히 이른바 안철수 현상이라는 것을 만들면서 2011년부터 말이죠. 굉장히 이제 높은 국민적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체돼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한 가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대구에서나 그리고 또 광주에서도 문재인 전 대표가 연단에 오르지 못하고 나중에 이제 인터뷰 형식으로 국민들과 만나는 자리가 있었는데요. 이런 국민적 여론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그 지금 대선에 대해서 또 지지율에 대해서 저기 연연할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도 역시 JTBC 손석희 앵커가 또 질문을 하셔서 저하고 오늘 말씀을 굉장히 손 사장님하고 드렸습니다만 겹치는 질문이 많네요. 예. 근데 지금 그분 같은 경우 민심을 잘 받아들이고 거기에 적절하게 대응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지지율이라는 것 자체가 그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요동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도 저는 한결같이 예전부터 그랬습니다만 그 일희일비하기보다 제게 주어진 역할들을 열심히 하면 거기에 따라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건 변함이 없습니다. 네,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고 구국운동의 심정으로 지금 계속 그렇습니다. 정치하겠다. 예, 이런 말씀 좀 주셨습니다. 그 조기 대선 국면이 열릴 텐데요. 조기 대선 국면이 열리면 탄핵 이후에 말이죠. 열리면 안 대표님에게는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지금 유불리 따질 때가 아닙니다. 우선은 지금 사실 이틀 남았습니다만 네, 탄핵이 통과될지 아닐지 저는 낙관하는 것도 조심스럽습니다. 꼭 통과가 돼야 이제 그 다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다음이 열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12월 9일 탄핵 전과 탄핵 이후는 분명히 다른 대한민국이 될 거다. 그런 기대가 많은 국민들에게도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이를테면 안 대표께서 지금 꿈꾸시는 이 구국운동의 심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꿈꾸시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 가치 이런 것들 이게 줄곧 다 따져봤더니 결국 검찰과 재벌이더라. 이 검찰 권력과 재벌 권력을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대한민국이 가능하겠냐에 대한 고민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대표님께서는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보통 상황에서는 힘들었을 겁니다. 이런 개혁이라는 것이. 네. 그런데 저는 이제는 가능한 시점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그 우리의 민낯을 보고 정말 바닥을 쳤지 않습니까? 바닥을 쳤다. 예. 이렇게 뭐 여기가 바닥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그 문이 열리면서 지하 1층, 2층 거의 10층까지 우리가 다 경험을 하고 네,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개혁의 원동력이 될 겁니다. 에너지가 될 겁니다. 이제 어설피 바꾸고 그냥 세상 안 바꾸려고 노력하는 기득권들은 더 이상 목소리를 내기가 힘들 겁니다. 물론 앞으로도 시간이 지나면 끊임없이 방해 공작이 시작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이 정도로 변화의 계기나 동력을 삼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다시 올까 싶습니다. 이것 역시 절박한 심정으로 정말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도 그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그 뭡니까 권력기관, 네. 권력기관을 개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검찰 개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경제 권력을 바꿔야 되고 네. 거기에는 사실은 하나로는 되지 않습니다. 무수하게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경제 검찰력을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네. 경제 검찰이 될 수 있도록 예. 권한 강화하고 독립성 강화하고 예. 대신에 모든 것을 다 투명하게 투명성을 강화하고 그리고 또 검찰 개혁 과정이나 할 때 할 일입니다만 사실 전관예우 때문에 네. 곳곳이 다 부패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박근혜 게이트 이제 처음 시작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를 보면 이제 나오는 이름들이 홍만표, 네. 진경준 맞습니다. 그리고 우병우까지 우리 전 국민이 검찰 고위 관료들 이름을 이렇게 많이 외우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이런 것들은 보면 사실은 전관예우의 문제는 현관 배임입니다. 아무리 선배가 부탁한다고 해도 지금 네.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 부탁을 안 들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다 연결고리 때문에 네. 전관예우 끊으려면 현관들을 처벌하면 됩니다. 다시는 그런 짓 못하도록 네. 이건 현관 범죄다, 현관 배임이다 라고 규정하면 네. 이런 이제 전통 뿌리부터 문화부터 네. 바꾸는 게 모든 개혁들의 시작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많은 기대를 하게 됩니다. 정치 검찰이 바뀔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이제 공정거래위원회를 경제 검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진짜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느끼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런 개혁 조치들을 보면서 또 하나하나 평가하고 심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시간이 좀 다 어이구 시간이 지났네. 63분 30초 지나고 제가 있는데요. 경제검찰 말씀드린 것도 제가 정치하기 전에 카이스트 교수 시절입니다만 네. 삼성동물원 이야기를 해서 네. 또 한편에서는 기득권으로부터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예. 지금도 저는 생각이 똑같습니다. 제가 정치 시작한 이유가 바로 공정한 경쟁 구조의 이런 그 사회 체계, 경제 구조 만들려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정말로 좋은 기회가 다가오고 있는 것 아닌가 합니다. 그러니까요. 삼성동물원을 창조경제로 국가공인동물원으로 만들었다. 예. 이런 말씀도 주셨지요.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계속 하고 싶은데 지금 또 딴 데를 가셔야 되나 봐요. 저한테 문자 메시지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28일째 서명운동 하러 갑니다. 서명운동 하러 가셔야 돼서 다른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우리 국민들이 한편으로는 분노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불안하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안보 문제나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는 측면도 있는 건데요. 끝으로 국민들께 한 말씀 하시죠. 정말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정치권이 이제는 이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가는 것이 지금은 굉장히 중요하다 싶습니다. 어떤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받아 적은 게 있습니다. 네. 혁명의 아침에 정치인과 지식인의 유일한 의무는 시민의 말을 받아 쓰는 것이다. 저는 정말로 100% 공감합니다. 최근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가장 공감하는 것 아닌가 합니다. 지금 여기까지 정치권이 앞서 나간 것이 아닙니다. 시민들의 국민들의 마음에 정치권이 따라갔습니다. 이제는 거기에 따라서 정말 탄핵은 국민의 명령이다라고 말씀드린 게 바로 이 뜻입니다. 받아 써야 됩니다. 네. 그래서도 저는
이런 시민의 뜻, 국민의 뜻 받아서 이제 정치권에서 해야 될 역할 가장 앞서서 싸우겠다는 각오, 의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민의 뜻을 받아서 관철하는 시민혁명군으로 정치 일선에서 활동을 하시겠다 이런 각오로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진솔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또 조만간 모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또 나오실 거죠? 네, 불러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